인도는 선교적 관점에서 선교가 필요한 나라이면서 또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입니다. 선교 대국이면서 또 선교 빈민국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열려진 나라이지만은 닫혀진 나라입니다. 선교적 관점을 볼 때에 인도에 대한 선교적인 어떤 메시지는 다양성이 있고 또 복잡하고 특성화가 요구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선 인도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28개 주 9개 연방 직할지로 이렇게 행정구역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차트에 나오는 대로 28개 지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요 도시죠. 북부에 이제 델리가 있고, 남부에는 벵갈루루 대표적인 도시라고 할 수가 있죠. 좌측으로 붐바이가 있고, 우측에 이제 캘커타가 있죠.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28개 주 9개 연방 직할지인데, 제일 우측에 나갈랜드죠. 19번이죠. 19번은 기독교인이 거의 한 80에서 90% 정도 있다고 보면 됩니다. 나갈랜드하고 연관된 나라가 이제 미얀마인데, 미얀마는 이미 미국 선교사 저드슨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미얀마는 6개 종족 돼 있는데 그 중에서 6.8%가 기독교입니다. 6.8% 중에서 6개 종족 중에서 두 종족, 친족과 퀴친족이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나갈랜드족은 바로 미얀마의 어떤 복음적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 인구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3번이 아삼주죠. 아삼주고, 여기 도표에는 이제 10번이 없습니다만은, 10번은 이제 카슈미르주죠. 카슈미르주가 이제 10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선교 지역을 연구하시면서 대강 어느 지역이 어느 주고 어느 종족이 어디에 있고 그 종족의 수도는 어디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어떤 연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도표는 구글 통해서 더 자세히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표를 자주 눈에 익히면서 지명이 나오고 어떤 도시가 나오고 어떤 도시 내에 어떤 종족이 있다 할 때에 연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인도는 북부와 남부인데 남부는 주로 힌두권이죠. 이제 북부는 이슬람과 신두가 겹쳐지는 그런 종교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섭 인도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GMS 파송을 받아서 중국에서 한 텀 사역을 하고 둘째 텀을 영국에서 했죠. 그리고 셋째 텀을 지금 인도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200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13년 동안 신학교 사역, 특별히 전방개척 사역, FTT 지역에 대한 연구와 또 훈련을 시키는 이런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2010년이 인도 한인선교 30주년이 됩니다. 30주년을 기념을 해서 2012년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남인도 벵갈루루에서 제1회 인도 선교 전략 포럼이 있었습니다. 이때 바로 이섭 선교사님이 자기가 가리키는 MDB 학생이라든지 또 THM 학사라든지 박사과정이라든지 또 사역자라든지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바로 인도 선교 전략 포럼 때에 제시했던 내용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같이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들에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인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인도 교회 목회자들의 헌신과 지도력이 부족하다. 두 번째는 교회 지도자들의 부패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는 선교 대국입니다. 선교가 필요하면서 4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입니다. 선교의 문을 열어놓으면서도 또 문이 닫힌 나라입니다. 그런 어떤 이유가 바로 교회 목회자들의 헌신과 지도력이 부족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부패했다 하는 것이 인도 스스로 MD와 THM 박사과정 학생들이 평가한 내용입니다. 한국 선교가 인도 선교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평가는 많은 인도 사역자를 양성을 했고 또 교회 건축에 많은 기여를 했다. 한국 교회와 한국 선교사들이 가장 이제 중요한 그 문맹률 퇴치를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설립을 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운영 발전시키고 있죠. 가정교회를 포함해서 교회 개척하는데 많은 공헌이 있었고 특별히 빈민국 또 빈민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부가 많기 때문에 가난하고 널린 자들을 돕는 자선사역에 크게 기여했고 특별히 이제 한국 선교사들은 기도사역과 기도운동을 활성화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하는 긍정적 평가가 있었고 또 이제 전문인 사역 쪽으로 해서 의료사역이라든지 성경번역이라든지 교수 사역에 많이 동참을 했다. 특별히 이제 비즈니스 선교라든지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라든지 또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음 전하는 대학교 선교에도 많이 기여를 한 걸로 인도 현지인들은 그렇게 한국 교회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부정적 평가도 있습니다. 바로 이 중요한 내용이죠. 인도 사역자들이 재정과 지도력 분야에서 한국 선교사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립자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고 바로 한국 선교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자립자치가 되지 않는다 하는 이런 부정적 평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인도뿐만 아니라 서남아 지역 또 일부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예배와 행정이 한국식으로 행해진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형 선교 전략이라고 하는 발전 방향이 있는데 기회가 되면은 다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인도교회와 인도 선교단체들과 협력하는 것이 매우 부족하다. 이 문제도 한국 선교는 처음부터 중국 산동성에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타문화권 최초 선교자죠. 그때 현지 교회와 또 현지 교단과 현지 노회와 협력해서 선교했던 출발점 자체가 매우 고무중이었던 내용들이 있는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 문제의 약점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산동성 선교 100주년을 맞이한 그 평가에 관계된 내용을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연구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지역교회 사역이나 어떤 행사에 한국인들이 참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국인 자체의 어떤 연합활동, 한국인 자체의 어떤 함께 연합해서 같이 축하해주고 같이 돕는 그런 모습이 좀 약하다 하는 이런 평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내용입니다. 10년 내지 15년 안에 지도력을 이양하는 것에 대한 실천이 없었다. 지도력 이양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헨리 벤은 영국 선교부 총무했었죠. 32년 동안 영국 선교부 총무를 하면서 이분은 1793년에 태어나서 1873년 80세까지 사역을 하고 부름을 받았는데 32년간 영국 선교를 전체를 지휘하면서 이분이 외쳤던 건 하나입니다. 삼자 원리죠. 자치자립 자존입니다. 즉 헨리 벤의 그 영국 선교의 이 삼자 원리를 그것을 잘 이렇게 문서화하고 아티클해서 네비우스가 한국 선교사들에게 소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네비우스의 선교 전책은 헨리 벤에서 나온 거고 헨리 벤은 여러 가지
그 당시 19세기 영국 선교 전체를 보면서 자치자립 자존이 없으면 선교는 효과가 없다 하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고, 동시대에 미국 선교부 총무를 했던 앤더슨이 있죠. 앤더슨은 헨리 벤보다 3년 뒤에 태어났죠. 1796년에 태어나서 1880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도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치자립 자존이다. 현지 교회의 자치자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장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그래서 헨리 벤과 앤더슨, 영국과 미국의 선교 두 양 큰 단체들은 자치자립 자존을 매우 강조했고, 쉽게 해서 성육신 선교를 강조를 한 거고, 성육신 선교는 찾아가야 되는 거고, 또 성육신 선교는 종의 선교고, 선교를 전제로 한 선교죠. 처음부터 이양을 전제로 한 선교입니다. 네, 이것이 분명한 어떤 세계 선교의 정책이고 흐름인데, 아무튼 이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좀 약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인도 사람들로부터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헨리 벤이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부의 기본적 목표는 현지 교회가 자립하도록 조직을 갖추게 하고 현지 목사의 지도를 받도록 하는 것이며, 선교부는 자치할 수 있는 목사를 훈련하고 배치하는 것을 염두에 대고 발전함으로 결국 선교사는 이렇게 성숙한 현지 사역자들에게 둘러싸여서 행복하게 선교부가 안락사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다. 대단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선교부가 안락사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역지로 스스로 전략적 배치라든지 재배치라든지 전술적 배치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선교지를 이양하고. 그런 다음에 선교사나 선교부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하는 것이다. 즉 성숙한 현지 지도자들에게 선교권을 이양하고 떠나야 된다. 이런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인도 현지 지도자들의 이야기였었습니다. 큰 도시에만 모여있고 먼 지역에 선교를 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자녀교회라든지 또 이쪽 인도는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선교 환경이라든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부에 있는 FTT 지역이라든지 미도도 종족 이런 지역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달라 하는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지역에 대한 조사와 필요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저는 여기 아주 적극 동의합니다. 적극. 지역에 대한 조사와 또 어떤 선교 환경, 선교의 변화되는 요소, 선교의 문화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물론 우리 선교의 핵심은 교개척과 제자 훈련이다 보니까 이런 연구하는 특별 어떤 전문성이 있는 단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선교사 자신의 사역지 또 주변 사역지에 대해서도 또 전체적인 인도 전체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리서치하고 확인하는 이런 과정은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현지의 필요에 맞춘 선교를 하지 않고 본인들이 원하는 일만 한다. 공급자 주도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성육신 선교. 맞춤형 선교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공급자 주도 선교가 아니고 수요자 중심의 성육신적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합적인 이 설문 내용과 또 그동안 해왔던 많은 여러 가지 자료를 또 현재 상황을 분석해서 대책을 제시한다고 하면은, 즉 인도 선교에 대한 현상을 보면서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면서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고 하면은, 첫째, 성경적 관점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 관점으로. 우리가 교회와 선교와 교회에서도 이 문제를 깊이 다뤘습니다만은, 선교는 교회를 열방 가운데 보냄으로써 열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
또 선거지요.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에 올려드린 겁니다. 이제는 바로 이 영광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교회를 열방으로 보낸 거죠. 그러니까 열방으로 보낸 교회 안에 선교사가 있고, 교회 안에 목회자가 있고, 교회 안에 평신도가 있고, 교회 안에 모든 크리스찬이 있는 거죠. 교회 전체를 열방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 앞에 복음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것이 선교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교인들은 다 선교사라고 하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은 다 선교사다. 세례교인은 다 선교사다. 바울만 선교사냐, 테일러만 선교사냐, 현재 한국 선교사 약 37,000명만 선교사,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선교사다. 가정의 선교사고, 가문의 선교사고, 직장의 선교사고, 학연의 선교사고, 다문족의 선교사. 다만 지역과 문화 차이만 있을 뿐이지, 지금은 또 전반개척 선교 시대잖아요. 복음을 들을 곳이 있다고 하면 다 거기가 선교지다. 그래서 선교는 열방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보내진 것이다 하는 이 성경적 관점으로 돌아가야 된다. 보냄받은 교회가 곧 선교적 교회예요. 선교적 교회가 뭐냐? 보냄받은 교회다. 열방으로 보냄받은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교회의 목적과 가치와 모든 것이 다 상실된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심지어 그런 말로 표현한 적이 있어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선교적 교회는 성육신 선교를 해야 됩니다. 즉 모든 열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선교를 하셨던 것처럼 성육신 선교는 곧 종의 선교다. 이런 어떤 성경적 관점을 우리가 늘 가슴에 안고, 그 다음에 전략적 관점도 필요하고, 문화적 관점도 필요하고, 역사적 관점도 필요하고, 여러 관점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성경적 관점을 더 구체화시킬 것이냐 하는 이런 중심이 있어야 되겠죠. 자, 전략적 관점의 특성화 및 전문화가 특별히 인도에서는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 미개척 종족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인도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미개척, 미전도 종족을 어떻게 전략화해서 어떻게 복음화할 것이냐 하는 이런 전문성이 요구가 되고, 특별히 이슬람이라든지 힌두교라든지 토속 신앙이 집중적으로 인도에 있는 많은 종족들에게 지금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하겠죠. 이제 현지인을 통한 현지인 복음화 선교를 해야 된다. 한계가 있죠. 언어의 한계도 있고, 문화적인 한계도 있고, 접촉의 한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12제자를 훈련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선교를 했던 것처럼 우리는 현지인을 사역자에서 현지인을 복음화한다고 하면은 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크게 어떤 어려움을 겪지도 않죠. 아무튼 인도는 타문화권 선교사가 4만 명이 있습니다. 아시아 선교 대국이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잘 다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예를 들어서 LA에 있는 어느 교회의 어떤 목회자가 시카고에 가서 목회를 한다? 그런데 그것을 선교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볼 땐 분명히 미국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선교를 한다. 선교사로 이렇게 카운트를 하는 걸 보고 계속 확인을 하고 질문해 본 결과 미국은 다민족 국가입니다. 특별히 히스패닉계, 이쪽 남미의 스페인, 포르투갈 이쪽에 있는 많은 히스패닉계가 이미 50%가 넘은 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은 그 주 내에 미전도 종족이 있고 미개척 종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미국 내 시카고 안에 있지만은 뉴욕 안에 있지만 뉴욕 안에 있는 미전도 종족 어떤 집단, 이 집단에게 가서 목회하는 것을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하는 것, 똑같은 개념이죠. 지금 인도가 수많은 종족이 있고 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델리가 수도잖아요.
델리에 있는 어떤 사역자가 인도 사람이에요. 저쪽 투라툰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캐시미르 지역이라든지 어떤 지역에 가서 그 종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할 때 그들로 봐서는 문화가 달라요. 종족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을 한다. 물론 타 문화권, 인도를 떠나서 타 문화권에 가서 선교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인도 선교사는 4만 명이 넘는다. 한국보다도 더 숫자가 많다고 보죠. 인도에는 수많은 신학자들과 선교 지도자들을 보유한 선교 강국입니다. 그래서 일부 선교 지도자들이 한국 선교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 선교가 과연 미국 선교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한국 선교 신학은 무엇인가? 한국 선교사가 개발한 선교 전략은 무엇인가? 자기들이 배우려고도 하고 이미 배웠던 것이 실행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형 선교와 중국 산동성 선교의 의미는 기회가 되면 같이 이렇게 또 토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적 관점에서도 인도 선교는 이해를 많이 해야 돼.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종족이 거주합니다. 4,635종족, 18개 공식 언어, 400개 이상 방언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인도는 인류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선교학적인 통합적인 지식을 가지고 통찰적인 지식을 가지고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인류학적으로만 봐서도 안 되고 인류학적으로 봐도 신학적, 선교 세 개, 네 가지 여러 가지를 통합적으로, 통찰적으로 보는 안목이 필요하죠. 종교의 나라죠. 특별히 이들은 종교의 문화에 대한 긍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맨발로 걷는 것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상하지만 구도자의 자세고 손 사용하는 지식도 그들의 어떤 문화 속에 나온 종교적 어떤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신두교, 불교, 시크교, 자이나교의 발생지고 1억 5천만 이상 무슬림이 지금 인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서강 열방의 지배와 착취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성과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신분 제도가 있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극심한 것이 인도입니다. 벵갈로는 뭐 어마어마하게 부유층이 많이 살고 여러 가지 IT 산업이 발전돼 있고 뭐 인공위성도 발사하고 다 하지만은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북부 쪽으로 올라가면 그렇게 극빈과 또 문명과 너무 많은 그런 차이를 볼 수가 있죠. 현재 인도는 어떤 상황입니까? 경제와 군사대국입니다. 또 선교발전국으로 부상되어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인구대국이죠. 중산층 인구가 미국 전체 인구보다 많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중상층 인구가 미국 전체 인구보다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종족들이 많이 있죠. 미접촉 종족이 제일 많은 나라가 또 인도 아닙니까? 현재 주요 도시에 사역 중인 이제 한국 선교사는 주요 도시는 지금 7개 도시인데 델리, 뭄바이, 콜카타, 첸나이, 하이드라바드, 푸네, 벵갈로로 이렇게 7개 도시에서 기독교 비율은 다 그냥 F1, F2, F3라고 볼 수가 있죠. 한국 선교사가 그동안 꽤 있었습니다. 꽤 있었는데 인도가 점점 닫혀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비자 발급을 받지 못해가지고 지역별로 7개 지역에서 많으면 한 40가정, 적으면 한 6가정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 작년도 통계해 보면 788명이 7개 주요 도시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 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종교 분포는 힌두가 이제 거의 80%죠. 남부가 다 힌두 지역이죠. 이슬람이 13.4%, 시크교, 불교, 또 샤머니즘이 있고 기독교는 2.7%, 3% 미만입니다. 힌두 지역 관문 도시를 우리가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28개 주 또 9개 전체적인 이런 연방 자치주를 이렇게 봤듯이 28개 주에 또 다 관문 도시가 게이트웨이 관문 도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힌두교 지역의 관문 도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힌두의 근본적인 집단이 있는 오리사주라든지 푸자라투라든지 라자스탄이라든지 비하르주 같은 경우는 잘 살펴볼 필요하고 또 힌두 성지는 지금 바라나시잖아요. 바라나시 힌두 성지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화와 또 거기에 그들의 어떤 생활과 그들의 약점과 그들의 강점과 그들의 것을 잘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약점을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어떤 힌두 선교 전략이 필요하다. 북인도 무슬림 지역 관문 도시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델리는 이제 원래 올드 델리가 있었고 지금 이제 뉴델리라고 그러죠. 뉴델리는 괜찮습니다만은 올드 델리 상황은 참 너무도 힘든 그런 상황임을 분명히 볼 수가 있고 데라투는 교육 도시이고 또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다 갖춰졌습니다만은 그래도 데라투는 이슬람과 또 힌두가 같이 이렇게 믹싱되어 있기 때문에 약점도 많이 있죠. 바라나시라든지 콩카타라든지 하이드라바라든지 무슬림 관문 도시라고 볼 수가 있고 각각 이런 그 무슬림 관문 도시에는 무슬림 학교가 있고 무슬림 시장이 있고 샤리아 집단, 그 무슬림법에 통제받는 그런 샤리아 집단 공동체가 집중적으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바라나시는 힌두교의 시발점이죠. 힌두교의 성지. 그러면서도 또 그 힌두교의 성지이면서도 전체 인구의 20%는 무슬림이 있습니다. 인도 내 10개 무슬림 종족 및 거주지를 한번 도표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벵갈 무슬림은 1억 7,900만입니다. 벵갈 무슬림은 주로 이제 인도와 방글라데시와 부탄에 이렇게 흩어져 있고 인도 내에 거주자는 서방갈 외 7곳에 이렇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카시미르 무슬림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1,170만인데 인도와 파키스탄에 소속된 그런 카시미르 무슬림이죠. 잠무와 카시미르에 거주하고 있고 무글족 무슬림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샤이등 무슬림, 샤이크종 무슬림, 데칸 무슬림 이렇게 해서 다 똑같은 무슬림이지만은 소속 국가가 달라요. 인도, 방글라데시, 북한, 부탄, 또 아프가니스탄. 그러니까 무슬림이 인도에도 살고 파키스탄도 살고 스리랑카도 살고 방글라데시도 살고 아프간에도 산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각각 사는 나라는 다르지만 동일 어떤 문화권의 무슬림이라고 동일 종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종족들이 또 인도 내에 인도 거주지에서 많이 분포돼서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현황을 보면서 어떤 선교 전략이 나오는 것이고 이런 어떤 선행을 보내면서 여기서 카스 전략을 구체화하겠다고 하는 방법이 나오는 것이죠.